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과제 한 90여 분 내용을 일일이 보면서 답장과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주말을 그냥 날려버렸네요. 과제 보내주신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강의 내용 쉽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잘한다기보다 마케팅이란 게 배우기는 쉽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문이고 여러분은 또 소비자의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요. 근데 마케팅이란 이 동네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학기 배우면 누구나 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마케팅 동네에서 달인이 되려면 평생 걸린다. 소비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소비자의 니즈는 다 다양하다.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마케팅의 출발 철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비해서 마케팅 내부에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개발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처럼 사람들의 디맨드는 다 동일하다. 개인차가 사실 없다는 가정하에서 막 어떤 가정 속에서 합치고 더하고 평균하고 산술적인 그런 통계를 많이 쓸 수 있는데 마케팅은 시작부터가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니즈도 시시각각 변화무쌍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을 개발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어려운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제가 쉽게 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소비자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물건을 결정할 때, 구입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사회학, 심리학 뭐 이런 분야의 용어들을 좀 공부하게 될 텐데 굉장히 요긴하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출발합니다. 오후반의 서영씨 듣고 계신가요? 네. 이 그림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입체적으로 보자. 한 사람의 소비자는 과연 이런 여러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 내용도 맞습니다. 우리는 주로 소비자 하면은 전통적으로 마케팅에서는 구매 결정, 내지 구매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새는 또 구매 이후에 소비하는 사용자의 역할, 소비하는 과정, 그 체험, 어떤 유익하고 재밌고 낯선 체험을 주는 게 요새 아주 현안이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소비자의 사용자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과연 구매 결정, 이런 구매 결정에 사실은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 또 구매 자금을 제공하는 지출자가 누구냐. 한 사람이 이 6가지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는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참여할 수도 있다. 소비자와 구매자가,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를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야지 소비자 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구매, 사용, 지출 이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혼자 다 한다고 암암리에 생각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 제품군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서영 씨가 이름이 떠오른 거는 혹시 맞나요? 지난번에 구독 신청을 누르셔갖고 이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예. 마케팅을 배운 분이면 꼭 알아야 될 마케팅 용어입니다. 제품 관여도. 즉, 특정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개인이 부여하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 제품을 바라보는지, 그 정도를 이제 높으면 고관여다, 낮으면 저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좀 더 이 관여도에 관계되는 2가지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관여도에 있어서 비교적 가격이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네요. 대체로 지니씨 가격이 비쌀수록 고가격일수록 어때요? 제품 관여도는 고관여 쪽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도 많다. 사람에 따라 자기 취향이 좀 싼 제품이라도 취향이 굉장히 자기의 취미와 맞는 제품은 관여를 많이 하겠죠. 즉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보 탐색을 많이 하고 구입 전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 구입 후에 이게 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하지? 미리 그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여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정보 탐색 시간이 굉장히 신중하고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다. 같은 제품도 어떤 사람에겐 고관여 제품이고 어떤 사람에겐 저관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즉 길거리에 파는 싼 어떤 액세서리 제품도 같은 여성일지라도 어떤 여성에게는 굉장히 액세서리 자체에 이게 필이 꽂힌 여성들은 고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상대적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민식 씨 듣고 계시나요? 민식 씨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관여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어떤 상황, 고관여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고관여 상품은 뭐 자동차도 좋고 아파트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가면서 상의도 하고 뭐 이런 고관여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도 굉장히 고관여 제품이 아닐까, 제일 고관여 제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하도 이혼율도 높고 하니까 결혼과 이혼을 또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그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실제로 어떤 백화점의 청바지 매장에 남성과 여성을 들여보내 놓고 과연 구입하는 과정, 이 사람이 다닌 그 과정의 발바닥을 전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남성은 한 15분 만에 자기가 겨냥한 어떤 점포에 들어가서 이전에 뭐 방문을 했다든지 자기가 익히 아는 브랜드 매장에 가서 바로 입고 사서 나오는 불과 15분 만에. 어때요? 여성은? 예, 발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곳에 찍혔죠? 박지성처럼. 그죠? 예. 청바지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제품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아이 쇼핑을 포함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본 결과 1시간 반 만에 청바지를 사갖고 나오더라. 이런 정도의 관여도가 바로 이 발자국의 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관여도라는 것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관심 있게 그 제품을 생각하느냐, 그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결국 구입 과정도 굉장히 신중하고 정보 탐색도 길고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사게 되는 일반적인 비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관여 정도와 그 의사결정 과정의 신중도를 갖고 한번 네 가지 셀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관계가 어떨지. 근데 우리 상우 씨는 저한테 질문을 지금 하네요. 아니 교수님, 아까 고관여 제품일수록 당연히 신중하게 구매 결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고관여와 신중, 저관여와 습관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개념상. 근데 저관여 제품을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리고 고관여 제품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게 습관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그 제품만을 사는, 이런 경우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 오시네요. 예. 상호 씨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네. 자, 여기서는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고관여 제품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입하느냐. 그죠? 어떤 상황이 그럴까요? 비싸고 굉장히 복잡하고 나의 개성을 표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여를 많이 하는 관심도가 높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그 제품만을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제품도 안 쓰고. 자, 그럴 때 우리는 브랜드 충성도. 영어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승환 씨. 영어로 브랜드 충성도. 우선 개념부터 말씀드릴까요? 브랜드 충성도라 하면 특정 브랜드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우리말로 브랜드 로열티라고, 영어로 로열티라고 하죠. 브랜드 로열티. 얼마나 그 한 제품만을 집요하게 사느냐, 재구입을 계속하느냐. 그 정도.
이런 이제 브랜드 로열티다. 어떤 제품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익히 아는 거의 그 팬심 정도의 팬덤을 형성한 그런 브랜드들 많죠? 애플바도 있고요. 그 제품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줄 서서 밤새워 줄 서서 구매를 계속 그 브랜드만 사는 그런 제품들이죠. 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저관여인데 신중하게 산다. 이거는 뭐 이론이란 게 다 수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제품도 있겠지만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여기서 긴 설명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요거 그냥 몰라도 좋으니까 이상적으로 이런 브랜드 충성도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우리 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명품은 일단 대부분의 여성에게 고관여 제품이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명품을 저관여 제품 보는 재벌가의 그런 분도 계시겠네, 하기는. 어쨌든 명품은 고관여이면서 습관적으로 구매하나요? 신중하게 구매하나요? 예. 수진 씨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엄청난 부자들은 고관여 제품, 특히 명품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구매하는 한 브랜드에 꽂히면 계속 산다고 해요. 저도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그 샵에 가서 뭐 루이비통 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사이즈에 제가 주문한 거? 이렇게 물어보지. 들어가서 가격은 얼마예요? 이 루이비 가격은 얼마고 여러 가지 정보 탐색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품은 뭐라 그러냐? 들어가서 샵에 가서 그 제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지만 물어보는 그 제품. 그리고 있으면 그냥 사서 나오는. 이 정도를 명품이라고 하네요. 비슷한 말을 저는 어디 가서 들었어요. 어느 패션 업체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교수님, 패션과 옷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패션은 옷이 조금 비싼 옷, 뭐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비싸게 입는 옷 아닌가요? 이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그냥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패션은 그 옷 때문에 밖에 나가게 만드는 옷.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대요. 나름대로 제품의 물질적 어떤 성질과 고객 가치를 비교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 옷 때문에 바깥에 나가게 되는 그런 옷. 그걸 패션이라고 한대요. 재밌네요. 한 사람의 소비자가 특정 물건을 구입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을 지금 빨간 박스 안에 5단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빨간 박스 안의 내용과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의 그 속도와 그 범위와 또 어떤 제품은 별로 정보 탐색 안 하거나 또는 대안 평가 안 하거나 이런 그 프로세스의 길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4가지 요인이 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마케팅에서는 주로 이런 정보, SNS나 광고, 매체의 광고, 뭐 이전에 산 경험들, 외부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많이 주목하고 있고 또 그 소비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내부에 그 사람 머릿속이나 몸 내부의 어떤 내부적 영향 요인이라든지 그 사람 주변에 매일 생활하면서 같이 겪게 되는 그 주변의 외부 영향 요인들이 있겠고 또 그 사람의 상황적인 영향 요인도 있겠죠. 운전하다가 기름이 거의 앵꼬 나오는 사인이 계속 나오면 어때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굉장히 급격하게 짧아지죠. 네, 뭐 가격 제일 싼 데고 뭐는 없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유를 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들도 있네요. 우철 씨, 저녁반에 우철 씨에게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앞서 제가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그 개인이 굉장히 중요성과 관심을 높게 보여서 굉장히 신중하게 정보 탐색을 하는 그때 그 제품은 어떤 제품? 네, 예, 맞습니다. 고관여 제품이라 그러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품 관여도,
다시 한번 제품 관여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브랜드를 계속해서 재구입하는 그 정도가 높은 그런 제품을 뭐가 높다? 브랜드 로열티가 높다. 우리말로 굳이 하면 브랜드 충성도, 뭐 이렇게 브랜드 애호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작 앞에서 얘기한 5가지의 본원적인 구매 결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시발점은 첫 번째, 문제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 용어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우 씨는 아까 얼핏 보고 지나왔는데 문제인식을 해서 구매까지 하는 과정의 사이에 2단계가 있었어요. 대안을 평가하기 전에 문제인식, 이거 좀 구매해야 되겠는데, 이게 필요한데? 라고 느낀 다음에 대안 평가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서 좀 여러분이 소화하셔야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문제인식,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이죠. 정보 탐색,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문제인식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단어가 문제인식인데,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가 있죠. 어떤 제품을 살 때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죠? 뭐가 현타가 온다 그랬죠? 예, 니즈죠. 고객 니즈, 이미 배운 고객 니즈,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그게. 자, 이런 문제인식을 느끼는 데에는 우리 내부의 신체적인 자극도 있겠고, 당연히 외부적인 자극도 기업에서 일부러 조장해서 문제인식을 느끼게끔, 예전 그랬죠? 일부러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의 액츄얼 스테이트 간의 갭을 기업이 이상적인 상황을 착 벌려놓음으로써 만들어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외적 자극에 3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요 3가지 기업들이 여기다 어떤 오감적인 자극을 넣음으로써 고객들의 문제인식을 유발하게끔, 자발적으로 내적 자극으로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경우에 더 자주 느끼게 해야지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외적 자극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시식 코너 가보시면 그게 단순히 한번 미리 먹어보라는 체험거리를 던지는 것도 있지만, 식사 시간에 그 시식 코너, 그 매장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하나의 큰 동인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공짜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외적 자극. 자, 2번째 가운데 그림, 싱가포르 에어라인입니다. 자, 싱가포르 에어라인 타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은 싱가포르 에어라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보다 냄새, 향기, 향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향이 있나 봐요. 우리 교보문고 가면 교보향이라는 게 요새 있잖아요. 그것처럼 싱가포르 에어라인 타면 거기 뭐 물수건부터 해서 승객 여승무원들의 그 옷에 뿌린 향수, 기내에 여러 가지 화장실 냄새, 전부 다 독특한 그 향수가 아주 그 자극적이고, 그 향수만 맡아도 나중에 어디선가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떠오르게 할 만큼 아주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어떤 냄새를 활용한, 향기를 활용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자동차, 렉서스 자동차도 특정 모델에는 독특한 향을 이 안에다 박아놓음으로써 굉장히 은은하게 자극을 한다 그러죠. 구매 결정 과정의 2번째 단계, 정보 탐색. 네, 정보 탐색이라 하면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정보 탐색을 할 때 여러분 2가지 중에 하나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우선 어떤 문제인식을 딱 느끼면,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 주말에 딱 할 때 먼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최근에 들은 영화평, 누가 영화 봤다는, 또는 내가 포털 기사에서 본 영화들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 회상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콜. 다시 소환해낸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장기 기억 장치에서. 그래서 우리 보통 기억한다는 건 기억해낸다 의미의 용어도 있고, 리콜처럼 기억이 난다, 어떤 자극을 딱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순간 기억이 나는, 그런 기억이 난다와 기억해낸다는 좀 다르죠. 자, 여기서는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내거나, 그게 고관여 제품이면 이제 추가로 외부에서 또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되니까 외부에서 외적 탐색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천으로부터 여러분이 탐색을 해서 정보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정보 탐색을 한 후에는 그 다음에 정보 탐색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브랜드. 그 브랜드들을 이제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준을 선정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더해서 나누는지, 어떤 한 브랜드의 그냥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 하나에 몰빵해서 그냥 그 브랜드를 결정하는지 방식이 나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은 평가 기준의 수가 과연 어떨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관여도가 높을수록은 보통 어때요? 평가 기준의 개수는 정배씨, 오후반에 관여도가 높을수록 평가 기준의 개수는 많다, 적다? 많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특별히 다르지 않은 많다. 구매 상황이 급박하다. 지금 홈쇼핑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특정 사이즈가 지금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요 가격에 요 제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급박함을 주죠. 그때 우리들은 방송을 보면서 어때요? 평가 기준에 고려되는 평가 기준의 개수가 넓혀지던가요? 확 줄어들죠.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새 여러분이 또 며칠 있으면 결정해야 될 국회의원 총선, 이거는 어떤가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이거는 어떤 평가 기준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양 스펙트럼의 극단에 있는 분들은 의외로 평가 기준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번 총선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안평가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 페이지는 대안평가를 할 때 브랜드별로 이제 평가 비교하는 기준을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선정됐으면 그 기준을 갖고 브랜드별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합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기준에 그냥 꽂혀갖고 결정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에는 뭐 좀 시간이 걸려요. 대학원에서도 수업을 받아봤는데 뭐 좀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별로 이렇게 점수화해서 우리가 합산해서 뭐 그 최종 어떤 차를 구입하는 현실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나름의 어떤 무의식적인 정성적 판단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은 굳이 뭐 알지 않아도 문제 없다.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딱딱한 내용들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여러분 뇌가 좀 힘드시겠어요? 그죠? 설명하는 저도 여러분 상상이 갑니다. 저도 이런 걸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용어들이 괜찮은 용어들이에요.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매라는 네 번째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이제 기업은 거래 지향적보다 무슨 지향적? 네,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구매한 고객 이후에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구매한 고객 이후에는 그 사람의 뭐를 중요시하냐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을 느끼느냐, 불만족을 느끼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지수죠, 지표. 자, 이런 고객이 사전에 생각보다 못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제품으로부터 느낌을 받았을 때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불만이 생긴 고객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게, 고객이 불만을 느꼈을 때 이제 어떤 상황으로 현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느냐. 이 용어가 이제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 자, 우리가 기존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이나 믿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사물이나 행동별로, 어떤 현상별로 수십만 가지의 인지가 돼 있는데, 그런 인식들과 밖에서 접하는 행동이나 정보라든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 거라든지, 그래서 경험을 한 거,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과 다를 경우에 현타가 오는 거죠. 불편해요. 사람들은 인지부조화가 바로 이런 현상인데, 이 콜이 안 돼. 이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맞추려고, 이 콜을 시키려고 이제 스스로 타협을 해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보를 인식에 맞추거나. 자, 저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니코틴은 있지만 탈은 없다. 그래서 덜 해로울 거야. 이렇게 핀다 이거죠. 근데 정보를 봤더니 신문기사에서 조사했더니 실제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못지않게 해롭다. 여기에 기사에 노출이 됐어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달라. 이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인지 부조화를 느낀 고객은 첫째,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사고방식,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야, 내가 전자담배를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해롭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코를 시킴으로써 좀 가라앉히는 거죠. 불편을. 근데 실제로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죠. 인식은 웬만해선 놔두고, 가만히 있어봐. 이 기사를 봤더니 맨 끝에 용역을 제공해준 회사가 KTNG예요. 담배 회사가 이걸 조사 결과를 이렇게 노출을 시킨 거예요. 아, 이거는 메시지는 모르겠는데 메신저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과 다를 바 없어. 이거 아마 조작됐을 거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인지 부조화된 상태에서 고객이 하는 행동이라 그러죠. 이해되시나요, 좀? 예. 자, 인지 부조화와 연관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확증 편향이라고 혹시 민재 씨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확증 편향.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라 그러죠. 프레임. 사람마다 프레임이라는 안경 색깔. 붉은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 붉게 보여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확증 편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게 횡행하게 되는 배경도, 가짜 뉴스에 중독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허황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콜을 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confirmation이라고 하죠. confirmation. 확증시키는 거야. 기존의 인식을 확증시키는 쪽으로 편향이 된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게 바로 이렇게 인지 부조화의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야. 구매 전의 기대와 다른 경험상의 어떤 평가 수준을 느꼈을 때, 이때 고객들은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 자, 사적이고 공적이고 이런 행동을 해서 기업들은 이런 고객들의 불만을 웹사이트나 아니면 TM, 텔레마케팅에서 이걸 흡수하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공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적으로 주위의 SNS에 악성 루머를 막 끼치는, 그게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예, 사람은 아주 만족한 사람이 주위에 내뿜는 SNS의 개수보다 아주 불만족한 사람이 주위에 뿜는 SNS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자기가 후련한 거예요. 주위에 뱉어내야지. 그래서 이런 불만 관리는 잘 해야 된다, 기업에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노래처럼 언젠간 가네요. 결국 이 청춘과 더불어 오늘 소비자 행동 2의 두 번째 이 시간도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광고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모델이 되겠어요. 광고를 노출된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구매라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래서 보시면 어떤 광고에 노출되면, 여기 뭐 매스미디어라고 생각하세요. TV 광고에 접촉이 됐으면 수많은 광고 중엔 주의를 기울이는 광고가 폭이 줄어들겠죠. 네, 관여도가 있는 그런 제품 위주로, 또 굉장히 어떤 자극을 주는 광고에 주목이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저 물건 갖고 싶은데 하는 어떤 욕구, 구입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면 우리가 기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의식적이건 비의식적이건. 나중에 이제 구입할 때 이 메모리에
기억된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서 참고해서 구매를 하는 이런 과정의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대중매체, TV에 이게 얼마나 많이 노출을 하느냐, 이 광고 시간대만 잘 많이 사면은 구입까지는 비례해서 간다, 이런 게 일반적인 과거의 의식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매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온오프라인 스마트폰까지 이게 노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고객들이 과연 어떤 거에 주목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유튜브에 이 강의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야, 이거 썸네일이라는 게 정말 주목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6개 강의 내용 중에 이거 보면 썸네일에 따라 이게 조회수가 달라지는 걸 전 느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근데 두 번째 모델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의 광고를 쭉 분석하면서 우리 제품이 주로 인터레스트에서 더 이상 디자이어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광고 모델을 바꾼다든가 컨텐츠를 또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이 5가지 중에 우리 브랜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모델은 어떤 광고에 노출됐는데 이게 주로 스마트폰이 과연 이 5가지 단계를 어떻게 바꿨느냐.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변화된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석현 씨 가만히 볼 때, 오후반의 석현 씨? 예. 가만히 보시면 위와 밑을 비교해 볼 때 TV 광고와 스마트폰의 광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가 하나 빠졌죠? 위에 있는 단계 하나가. 뭐죠? 메모리가 없네요. 메모리가. 메모리가 대신에 우리는 뭘 들고 다닌다? 항상 제2의 뇌. 기억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바로 우리는 검색을 두드려 갖고 액션이라는 구매 행동을 질러버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액션이라는 행동은 구입이라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앱을 통해서 광고했으면 내 앱을 다운로드가 몇 명이 했느냐, 내 광고를 본 몇 명 중에 몇 명이 다운로드 했는 앱을, 그리고 실제 깔았느냐, 뭐 이런 수치를 갖고도 우리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화번호에 노출이 된 고객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실제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쇼핑몰에 이게 결제를 안 해도 장바구니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장바구니 자기가 살 물건을 저장해 놓고 바빠서 나중에 이제 다시 구입하려고 나간 경우에 그 장바구니에 제품을 넣은 경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되겠죠. 여러 가지 행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는 일단 기억 대신에 서칭으로 바뀌고, 두 번째는 액션 이후에도 봐야 되는 게 이제 쉐어라는 단계도 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점이 있네요. 그죠? 자, 사람들은 이제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보는 그런 광고들은 굳이 디자이어를 안 느껴도 쉽게 서칭을 해서 행동을 하는, 그래서 관심을 일단 기울여서 검색만 하게끔 하는 뭔가 그런 컨텐츠, 편의지향적인 컨텐츠를 좀 넣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식의 어떤 2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장표였습니다. 자, 2번째 시간 여기서 끊습니다. 수고하셨어요.